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가 돌아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네. 첫 시간에 우리가 대본에 나와 있는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떠들다 끝났거든요. 예. 이게 지나가고 보니까 후회스러운 게 2주 전에 분명히 대본에 썼는데 이 얘기를 안 했다가 이번 주 초에 일이 또 터졌습니다. 예. 무슨 시민단체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곳이 아직도 적은 편입니다. 월요일에 김민석 전 총리가 CBS 저녁 시사 프로에 출연해서 영상을 보여드리죠.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정현 의원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좀 예. 곤란해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럼 대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새는 저런 걸 다 문제를 삼아서 예. 제가 뭐 굳이 직접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새는 저런 걸 다 문제 삼아서 제가 뭐 굳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김민석 총리에게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월요일 방송에 김민석 총리가 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이라는 곳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최고위원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고 알렸습니다. 지금 예고한 대로라면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인 2시 반쯤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곳이 장인수 기자님도 고발했죠. 네, 저도 올해 3월 12일이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 예. 이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단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과 그 주변 사람들, 한동훈 지검장 같은 사람들, 조국 일가 사건과 김건희 씨 조사 부실에 대해서 고발을 하던 분들입니다. 요즘은 장인수 기자님이나 조국 대표나 이성윤 최고위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분이 보시기에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장인수 기자님이? 그때 이제 제가 고소당한 거는 이제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소 취소 발언 한 게 이제 정성호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해서 고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사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뭐 민주당도 저를 고발했거든요. 똑같은 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세행이라는 곳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뭐 충분히 고발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걸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독재 권력과 다를 바 없는 윤건희 정부를 상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언론 활동을 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라는 게 아무튼 윤건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제 민주정부로 넘어오고 나서는 이제 분화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이게 좀 격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고소고발까지 가는 거는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사실은 고소고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안 하거든요. 최소한도로 하고 안 하고.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저를 고소고발하시거나 수사 의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꽤 생겼습니다. 그런 것 같더군요. 예, 제가 감내해야죠.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이제 취재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으로서 정치판에는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기사문에서 이제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좀 진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시민단체의 이름이라고 저는 종종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단체에 의하여 고발당한 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그러면 그 시민단체 뭐지? 기자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시민단체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제 나름대로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민단체들을 많이 만나왔었고 취재를 했었고 시민단체들이 많이 고소고발을 하죠.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그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열심히 하십니다. 예, 고소고발을 하시죠. 네. 취재도 하고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뵙기도 하고 하는데 사세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사세행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한데 주로 하시는 일이 고소 고발이세요. 주업이 보시면 이분 페이스북 페이지를 봤더니 계속 그런 일정을 만드시더라고요. 예, 계속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이제 나서서 고소나 고발. 이게 이제 그걸 응원하는 사람들이 보면 후련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예.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 누가 나서서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겟을 너무 안으로만 돌리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최대한 수단 맛으로 하실 예. 각오로 들어. 아니 뭐 어떻게 센 멘트를 원하시나요? 근데 뭐 아니요. 저는 사세행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어서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제 우리 코너는 기자님의 이 경력 안에 있는 아카이브를 한번 끄집어내 보는 거라서 이제 기사문을 볼 때 그런 게 짜증 나거든요. 판단이 없는 척 시민단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네. 예. 하지만 그 시민단체가 하는 고발의 내용이 마음에 들 때에만 그렇죠. 그거죠. 뜻있는 뭐 중도적인 시민단체인 양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넣어주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원리가 재미있어서 그 시민단체의 이름을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 주목하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정치권이 시키는 손에 묻히면 더러운 일들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걸 대가로 뭐 잘 보이는 곳에선 공천을 받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사세행의 이 대표라는 분도 공천 신청을 하셨던 경력이 있었더군요. 공천 신청 성공하신 건 아닙니다만. 예. 네. 저는 뭐 아주 나쁘게 말하면 프로페셔널이신 것 같아요. 이 분야에. 그러니까 꼭 이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시민단체 이름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수 쪽에도 많습니다. 많이 만나시기도 하고 기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이제 접촉을 해오면 취재원으로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죠. 저도 했죠. 그러니까 기사 작성을 하는데 저거는 이 사안을 문제라고 봐요. 어떤 뭐 기업이나 정부가 한 행위거나 어떤 단체가 한 행위가 문제라고 봐서 그 문제를 고발하거나 혹은 지적하는 기사를 쓰는데 마지막에 시민단체가 고발했거나 그거에 의해서 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거나 그러면 저도 찾아가죠. 시민단체 전화해서 이거 왜 고발하셨냐 인터뷰해도 되겠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민단체 관계자 이래서 문제다. 기자들이 늘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나 저도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기레기 자식들 니네 그런 식으로 기사 써 이렇게 말하기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기자들이 공감할 때 그 사안에 공감할 때 그 방향성과 일치될 때 중립적인 척하면서 시민단체를 갖고 와서 권위를 실어주면서 시민단체의 주장을 실어주죠. 이런 고소고발한 걸 갖고 오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세행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고발을 많이 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기사를 쓸 때 그런 설명을 좀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기자들이. 사세행은 고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시민단체다. 늘 가지고 지금까지 몇 차례 고발을 1년에 뭐 몇 건 했다라든지 뭐 이런 걸 같이 써주면 조금 더 객관적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MLB 파크는 하는데 왜 정치면은 그런 거 안 하냐. 어제 그저께 기록 다 알고 오늘 경기 보는데 왜 정치면만큼은 한 시민단체는 모 교수는 모 평론가는 이렇게 쓰고 마느냐. 이게 기사 구조가 이 기사를 작성하는 이 시스템이 되게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MLB 파크랑 비교하시면 스포츠 스태티스틱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야구 팬들이 혹은 축구 팬들이 이렇게 그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전의 경기 기록이나 지금 분위기나 혹은 각 팀의 응원단들이 최근에 어떤 분란 소동이 있었는지 뭐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그렇죠. 이것 관련해서 뭐 구단 프런트와 또 뭐 선수와의 뭐 어떤 갈등 뭐 다 알고 보시는데 기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MBC의 구체적인 걸 얘기해서 그런데 아무튼 모 기자가 야구 기자가 됐어요. 좀 옛날 얘기인데 조인성을 좀 인터뷰해라. 그래서 그 가명 쓰면 어떨까요? 그 기자가 국방부에 전화했습니다. 그 당시에 탤런트 조인성이 군입대에 있었거든요. 야구 기자가 LG 포수 조인성을 좀 인터뷰해오라고 얘기를 듣고 탤런트 조인성을 인터뷰하겠다고 국방부에 전화해서 인터뷰 가능하냐고 문의한 적이. 열악하다의 의미.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한마디로 전문성이 없는 거고요. 깜짝이야. 그때 기사를 쓸 때
그런 전문성이 없이 쓰는 거죠. 예. 그날 이 단신을 그냥 하나 처리하는 겁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뭘 되게 이 하나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공력을 투입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이래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이럴하는 식으로 지금 이게 이슈야 그러면 그냥 짜깁기 해서 네네. 그냥 하나 단신 뚝딱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떠한 사전 공부가 없죠. 별것도 아니고 그냥 이 방송을 위한 브리핑 30분짜리 만드는데 뭐 한 7, 8곡째 뉴스를 전달한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뉴스는 때로 처음 보면 밤새 공부를 해야 그렇죠. 예. 저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무슨 캐나다 총리 바뀐다. 이랬을 때 내가 캐나다 정치 구도를 몰라. 그럼 그날 밤은 그거 보느라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신 잘 안 다룹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직업이 힘든 거구나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배워 나가면서. 근데 법조인 분들 이제 저 만나서 얘기하시면 꼭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정치부 기자들이 전화해서 갑자기 알파부터 오메가를 1시간 안에 5명 하라고 한다.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 기자는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 딱 그 기사에 필요한 요 워딩, 네. 딱 비워놓고 기사는 이미 완성됐어. 비워놓고 거기 채워줄 거를 딱 물어보죠. 말해줘. 근데 다른 대답을 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하는 기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 뭐 봤습니다. 취재하면서 저도. 그건 그날 쳐내야 되는 기사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까? 업무가 빡빡해서? 기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국이 언론사 숫자도 많고 기자 숫자도 많은데 하나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시간과 예산, 인력 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자한테 하나의 단신을 쓸 때 그렇게 많은 공력을 들일 수 있도록 회사가 허락하질 않아요. 뭐 우리가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타임즈에 들어가는 한 달에 $4는 안 아까워하는 거다. 그렇죠. 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거기가 기사 하나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처럼 본인 이름이 안 알려지고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주는 시민단체들이 난립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열악한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 환경도 제목 한 몫을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여기 와서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어디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면 누가 또 받아 써주고 와서 취재도 해주니까.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정말 심하게 상상하면 오더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으로 환원시키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정치 자영업자는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기자들이 가끔 뜬금없이 굉장히 어떤 특정 정치인의 인터뷰 기사를 공들여서 쓸 때가 있어요. 네. 어색하죠. 그동안의 기사 목록을 보면 네. 단신 막 스트레이트 써내다가 네. 갑자기 긴. 이런 얘기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기자들이 언론재단에서 추천하는 해외 연수를 간다. 네. 이게 거의 좀 입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의 입김이 정치권이죠,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계란말이를 세우는 묘기를 선보이면서 했던 말에 젊은 기자들이 환호하는 모습. 그때 했던 말이 연수도 더 보내주고였잖아요. 예. 그런 것.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좋은데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렇습니까? 어떤 좋은 자리 뭐 이런 거 하면 온갖 군데서 사방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덜 투명한 건데 기자들이 이제 또 본인의 욕망을 채울 때는 그런 식으로 또 기사를 활용하기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부 기사만 말씀드렸는데 경제부 쪽은요. 요새 기자들이 이 기자를 하다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또 그렇게 목표래요. 홍보실.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업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기사들을 굉장히 또 많이 작성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 앞에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도 많고 기자도 많은데 오히려 언론사 숫자랑 기자 숫자는 적어들면서 기사의 깊이를 좀 깊게 하는 방식으로 언론 개혁이 좀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언론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요 얘기는 차차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하던 얘기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본질적인 얘기를 이 시간에 할 수 있어서 늘 좋은 게
이렇게까지 인재들의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업계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유튜브에서 치지직에서 다들 먹방만 해도 우수 인재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그게 누군지 다들 인정받아요. 풀이 생겨요. 잘하는 사람들의. 기자는 그런 게 은근히 없습니다. 예,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 네, 그 고민을 말하면 들어주실 분을 찾다가 장윤수 기자님을 모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언론사 숫자도 많고 기자도 많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그 많은 언론사와 기자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만한 돈은 이미 사회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숫자를 좀 줄이자는 게 좀 누군가한테는 잔인한 얘기인데 숫자를 줄이면 아까 얘기한 기자나 기자가 작성하는 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 돈과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고민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근데 그 방법은 쉽지는 않죠. 그죠. 예, 쉽지는 않죠. 외부에서 건드리기 가장 어려운 업계이기도 하고. 예. 네. 그 기자님이 가만히 보면 이제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바이럴이 되고 계십니다, 요새. 아, 예, 안 그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아니 저는 어제 방송에 그 자신감 있는 어조를 보고 지금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기자님의 민주당 일베문화 정착론 이후에 예. 또 시원한 증거가 어제 하나 나왔습니다. 예. JTBC였죠. 이걸 보여드리죠. 저는 근데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알아. 멘탈이 또 강하시니까 또. 근데 댓글량이 진짜 많네요. 어디가요? 다 겸공으로 이직해라. 아 그래요? 아 파이팅. 댓글이 엄청 많아. 가야지 뉴스공장 가야지.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얘? 저요? 앞뒤 맥락을 보면 방송 시작 전에 댓글을 읽다가 문득 떠올린 농담처럼 들리는데 그걸 떠올려서 발화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죠. 그걸 들은 패널들이 그냥 웃고 있고 다음날 다다음날이 돼서도 다른 레거시 언론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이 모든 점이 기괴합니다. 레거시 언론 유튜브의 문제인지 뭐 민주당 정치인 일부의 문제인지 둘 다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는 뭐 레거시 유튜버의 문제, 레거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뭐 죄송하게 하지만 그 정영진 앵커 자체가 뭐 레거시보다는 아무래도 이 야생에서 그렇죠.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이쪽에서 컸던 사람이고 그 인력 구성도 그렇고요. 거기 이제 아마 레거시 기자는 한 명인가 아마 JTBC 네. 기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레거시의 문제다. 이러기는 뭐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사회적 약자 그리고 역사적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배재고가 이런 그 스타벅스 얘기를 하면서 땡크데이 얘기하면서 응원을 했을 때 우리가 막 다 경악했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수위는 낮긴 하지만 되풀이한 거잖아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성찰이 없다라는 거. 예. 어찌됐건 JTBC라고 하면 좀 성찰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기자들이나 언론사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잘못한 걸 인정하려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박합니다. 절대 잘못을 마지막 순간까지 궁지에 몰릴 때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이 직업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 악플러라고 하거든요. 예. 개폭을 할지언정 반성을 하지 않는 예. 기자들은 못 반성을 안 하죠. 그러니까 기자야말로 반성적 사고, 이 비판적 잣대를 본인한테 들이대는 그런 어떤 자기 비판, 자기 반성이 가장 치열하게 요구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남 비판은 정말 잘합니다. 근데 자기 언론사, 자기 기사 비판은 못 견뎌해요. 정말 못 견뎌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 비판을 한 사람과 적이 돼요. 그 언론사와 기자는 적대시합니다. 오늘 이 답만 남겨둬도 좋을 것 같은 게 영원한 미스테리거든요. 아, 그게 영원한 미스테리입니까?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네, 그러니까 멀쩡하게 커가지고 나 대학 때도 봤던 애들이 그냥 나는 국문과 나왔고 쟤는 신방과 갔을 뿐인데 그쵸. 그리고 언론고시를 붙었을 뿐인데 그 자체로 왜 회사와 한 몸인 것 같은 마인드가 되지? 비판을 받으면?
예전에는 언론에 대한 비판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90년대나 한 2000년 DJ 정부까지는 언론사를 비판한다는 개념이 잘 없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때 MBC의 어르신들이 그때에 대해서 추억할 때는 늘 일일 드라마 내용이 왜 이러냐는 항의 전화만 많았고 그렇죠. 기사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숫자 자체가 적고 기사가 대동소이한데 그냥 특정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만들어지는 구조나 저게 팩트가 틀렸을 거야. 이런 거를 일반 시민들이 검증할 수단도 잘 없고 왜냐면 그때 이제 인터넷이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 시작됐던 거니까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언론사를 비판하고 기자가 잘못했다라고 비판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 없었어요. 비교적 한 20, 30년 전까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또 세죠. 그 방금 말씀하신 네. 언론고시. 옛날에 언론사가 몇 개 없을 때는 고시라였죠. 네, 네. 들어가기 실제로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기자들이 학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늘 대접받았어요. 정치인들한테도 대접받고 고위 관료들한테도 대접받고 기자들의 몸값도 높았고 이러니까 기자를 비판한다? 기자가 설령 기사를 잘못 써도 와서 사과를 했어요. 바로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쪽에서 사과를 하면서 기자님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죄송한 대로 시작한다. 죄송한데 이거는 좀 기자님이 좀 그래도 좀 정부 부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 문화에 익숙해져 왔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전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언론사도 많아졌고 이제 시민들은 비판하는데 DNA죠. 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저도 해봤더니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보를 내면 바로바로 정정보도를 합니다. 네. 그래갖고 올해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올해 초였나? 지하철 노조 관련해서 제가 오보를 낸 게 있어요. 매불쇼 네. 가서 얘기하고 했던 게 오보가 나서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네. 힘들어요. 네. 낙인이 찍힙니다. 오보나 내는 기자로.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만 계속 밈을 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그 별거 아니었는데 가만히 있을 나도 걸 그랬나? 그 욕망이 저 안에도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유튜브 어깨로 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공격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하철 노조 틀린 거 그냥 나도 적당히 뭉갤 걸 그랬나? 왜냐면 제가 한 4-5번 사과를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네. 힘들더라고요. 네. 그게 뭐 그러니까 공소 취소만큼의 큰 뭐 반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를 싫어하시거나 공격하시는 분들은 그걸 딱 따서 그렇게 공격하니까 네. 그냥 또 그런 아주 현실적인 어떤 예. 내가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뭔가 이제 경제적인 지출이 나가야 되고 법무팀이 움직여야 되고. 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거나 뭐 하실 일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 어떤 거냐면 오보라는 낙인보다 레거시 미디어는 뭐를 싫어하느냐. 저는 이제 오보라는 낙인을 더 힘들어하는데 레거시 미디어는 뭘 더 싫어하느냐. 돈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 잘 모르는데 돈 쓰는 걸 싫어해요. 오보 때문에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상황을 더 싫어해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돈으로 공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손해배상 걸어야죠. 그 오보로 인해서 나는 손해배상을 그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돈을 달라 언론사에. 이걸 더 싫어합니다 언론사. 네. 미주조선일보에서 조국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 뭐 후보자, 민정수석 일가에 대한 아주 혐오적이고 악의적인 형태의 편집을 해서 내보냈다가 이게 이제 만약에 미국 법원으로 가게 되면 진짜 배상액이 엄청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지면을 꽤 할애해서 조선일보가 사죄를 했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업계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했죠. 진짜 큰 돈 쓸 뻔했나 본데? 그렇죠. 예. 돈 쓰게 해라. 예. 돈으로 공격해라. 돈을 달라고 해라. 돈을 달라고요, 바로? 오보 났으니까 정정보도 받아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돈을 달라고 해라.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장 얻고 싶은 건 즉각적인 반응과 조치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걸 얻고 그렇죠. 싶으면 네. 손해배상해. 차라리 손해배상으로 공격하는 게 민사로 언론사가 가라. 꼬리를 내리게 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자부심 얘기하다가 300만 원 500. 그러니까 그게 자부심도 사실은 자부심이 아닌 거죠. 예. 돈 때문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자부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냥 사실상 그냥 그 영혼 없는 회사원
불과한 거고, 근데 이상하게 언론사 문화는 잘못한 거 최대한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문화는 남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왜 제가 안 믿는다고 말씀드렸냐? 이번 주에 지금 장윤수 기자가 또 바이럴이 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영상을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아, 없어요? 네. 뭐 본인이 그저께 캡처예요. 그 본인이 그저께 말씀하셨으니까. 예. 잘 알죠. 예. 김민석 총리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닥치고 있어야 된다. 표현이 과했습니다. 예. 이거 근데 옆에서 충분히 말리던데요. 제가 네. 이게 성격인데 네. 본심을 속이질 못합니다. 그죠. 이건 좀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네. 그냥 나와요. 이거를 꾸며 말하거나 좀 톤 조절을 하거나 하는 게 좀 약한데, 제가 검찰 개혁 그리고 방금 쭉 얘기했지만 재미없을 수 있지만 언론 얘기, 언론 개혁 네. 이거에는 뭐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당연히 됐어야 할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지금 안 되고 있고, 네. 정치인들이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안 된 이유를 네 탓이오, 남 탓이오, 내 탓이오, 누구 탓을 찾기 시작하는 국면까지 왔어요. 네. 저는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싫어요. 민주당에서 한 자리 하고 있으면 국회의원이든 뭐 법무부 장관이 됐든 뭐 청와대 민정이 됐든 뭐 총리가 됐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민들한테는 송구한 자세, 미안한 태도를 보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당대표 선거 앞두고 와서 누가 누군가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검찰 개혁이 안 된 게 네 탓이야. 네. 근데 김민석 총리 이게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도 그래요. 저희 검찰 개혁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가 일단 이거부터 사과를 하든지, 왜 잘 안 된 건지 설명을 하든지, 그 다음에 정청래 탓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 말과 동의를 안 하시면 뭐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것과 같이 해서 저는 1차적인 책임은 어찌됐건 김민석 총리한테 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었고, 네. 총리실 산하에 둔 게 그냥 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었고 이미 입법 발의가 돼 있었고, 네. 근데 그거 제로 베이스화하고 정부가 알아서 할게라고 결정하면서, 정부 주도로 결정하면서 TF팀을 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열이 나서 그런 좀 험한 표현을 썼냐면, 중간에 정부 조직법이 나왔어요. 공소처법, 중수처법.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법안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네. 평가는 가릴 수 있는데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건지 검사한테 더 큰 권한을 주겠다는 건지, 저는 사실상 검사한테 더 큰 권한을 주겠다라는 법안으로 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이런 방구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왜 그런 정부조직법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정부조직법이 안 되고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주장하던 방식으로 갔거든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를 바라는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유감 표현조차도 없이 누군가를 검찰개혁 갖고 지적을 한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 나눴던 대화하고 이게 진짜 연결이 잘 되는 것이, 만약에 언론이 스포츠 언론처럼 그 시즌에 그 자리에서 그 선수가 무엇을 했는지를 한 번에 늘 다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전당대회 직전에 이런 논란이 생길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장인수 기자님이 하셨던 약간 온도 올라서 말씀하셨던 저 말씀을 심하다고 받아들일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입법 발의가 된 상태에서 시작부터 다시 가자라고 총리실이 애써 TF를 만들었던 상황과, 총리실과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기억들까지,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 일사불란하게
수사권을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는 김민석 총리의 지지자들은 최소한의 견제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다가 그렇죠.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김민석 총리는 검찰개혁론자였다. 이걸 막았던 건 정청래 대표였다라고 그렇죠. 원팀처럼 말을 바꾸거든요. 언론의 네. 기억력이 충분하다면 그걸 늘어놓고 정확한 질문을 찾겠죠. 그래서 그때 뭐 하셨죠?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이 정상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작전하듯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지금까지는 주로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 그쪽에 어떤 패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뭐 그쪽의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 왔는데 김민석 총리가 나 원래 보안 수사권 5월부터 완전 폐지 얘기해 왔는데 라고 하니까 거봐 우리는 보안 수사권 폐지하자고 했는데 정청래 너 뭐 했어?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저도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싶습니다. 원팀으로 갑자기 레파토리가 바뀌냐고요.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흐름이면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던 김민석 의원을 지지하던 사람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이 민주당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 거 뭐 몇 개 아젠다나 있습니까? 지역균형 발전, 검찰개혁, 남북평화 뭐 이거 말고 대단한 건 없습니다. 굵은 줄기는. 그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었으면 지지자들은 4, 5분열해야 되는데 똑같이 합창곡을 바꾼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라도 이걸 많이 지적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웃긴 게 레거시 미디어들의 흐름이 저도 결국 어떻게 보면 진영 논대가 됐죠. 김민석 총리를 비판하면서 이제 정청래 지지자 비슷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검찰 개혁을 잘하면 검찰 개혁을 잘하는 사람이 제 편입니다. 그때 우리 대표 선수. 네. 네, 언론 개혁을 잘하면 언론 개혁을 잘하는 정치인이 제 편인 건데 네. 이상하게 레거시 미디어들은 일정한 흐름이 보이죠. 민주당에서 진영 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중에 한쪽은 우리가 진정한 친명이야. 라고 하는 쪽입니다. 이제 김민석 총리 쪽에 많이 가깝죠. 네.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동안 친노, 친문 세력에 대해서 거의 경기를 일으켜 왔습니다. 네. 진보 보수할 거 없이 그 자체가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네. 사회 악인 것처럼 지난 몇 달간 봤습니다. 해왔거든요. 이전 정권에서는. 근데 이상하게 이 이전 정권 정권에서. 들어와서는 네. 친명과 괴를 같이 하면서 그죠. 그리고 친명 그렇다고 이재명 편을 들진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편을. 그죠. 근데 아무튼 괴는 같이 하면서 흔히 말하는 그 문조 땡땡땡 네. 그 이전 친문 세력이나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정청래나 이쪽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신이 나서 같이 참전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이 이상한 흐름. 맞다. 이거 재래 뭐지? 언론이 먼저 장르를 한번 싹 바꿨죠. 이게 뭐죠?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니 갈라지기라도 하든지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반 그렇게 해서 그 진영 싸움에 뛰어들면 네. 뭐 김민석 쪽에 지지하는 사람 언론사나 기자 네. 혹은 뭐 정청래 쪽에 줄 서서 지지하는 언론사나 기자 정청래 쪽에 줄 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쪽 편을 드는 언론사나 기자가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있습니까? 재래 언론에 한해서. 네. 레거시 미디어 네. 기성 매체에 한해서 있습니까? 논조나 기사 나오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암암리의 오래된 정치 고관여층들 사이에 믿음은 있습니다. 민주당 사이에 내분이 생겼을 때 재래 언론을 보고 그쪽이 편드는 쪽을 버리면 된다 같은 암암리의 공식 같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인재, 한화갑, 김한길, 안철수, 손학규. 그렇죠. 예. 이준석, 한동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예. 예. 민주당에서 갈라졌을 때. 근데 이게 보수 정권까지를 통틀어서 네. 이 기성 매체들이 좋아하는 그 방금 얘기하신 그 흐름이 있습니다. 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박영선, 이낙연. 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까지는 뭐 기사는 그렇게 쓰지만 네. 기자 개인한테 물어보면 아 윤석열은 윤건희는 자기도 아닌 거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한동훈, 이준석 이런 쪽 많이 좋아하죠. 네. 되게 좀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 기자들. 아무튼 그쪽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코너에서 할 질문이 끝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 생태계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일반인들과 달라도 꽤 다른 점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 많이 다르죠. 네.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흐름들을 민주당 주류의 지지자들, 전통적 지지자들은 그닥 그렇게 이렇게 공감하지 않았잖아요. 네. 손학규? 안철수? 뭐 별로 공감하지 않았는데 네. 기자들만 좋아서 계속 띄워왔던 정치인들이. 대선 주자가 돼요. 네. 그러면 네, 바로. 그리고는 그 믿음에 취해서 꼭 또 경선 갑니다. 예. 그리고 죽을 고생을 다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 버전이 계속 나타나고. 근데 언론의 그러한 흐름들은 늘 실패했죠. 적어도 그래요. 늘 실패했죠. 근데 이게 네. 또 돌아왔잖아요. 또 긴장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는 또 기존과 다른 거는 이 싸움, 이 프레임을 기성 매체가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그죠. 이 그죠. 프레임 자체는 네. 민주당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거를 기성 매체가 치고 들어온 거죠.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잘 갈 때 기성 매체들이 흔들면서 대안을 그런 식으로 내놓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특정을 띄워주는 방식으로 네. 프레임을 만들어 왔다면 이번에는 만들어진 프레임에 기성 매체들이 우리는 이쪽 편 하면서 쫙 그렇죠. 줄 서서 이렇게 끼어든 느낌? 네. 예, 예. 네. 참 예, 누가 여기 채팅 다뤄주는데 기괴합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옛날이 그리워요. 차라리 친노 친문 욕할 때 왜냐하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네. 끊임없이 대통령을 까면서 그 친이 그룹들을 그 공격했던 거니까 그것도 뭐 올바르진 않은데 네. 차라리 그런 결기라도 보여라. 이거 뭐냐 지금 요새의 이 흐름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일 어려운 게 뉴스 브리핑하고 소개하고 논평하고 뭐 이러는 게 일인데 레거시 뉴스를 그냥 틀어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 듣기 싫은 거 나올지 모르겠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질문이 마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 주셨고 제가 이 질문 할 거라 그랬죠. 이경혁 편집장은 뭐가 문제죠?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네, 이경혁 편집장은 뭐가 문제죠? 아니요, 영상 안 나옵니다. 왜? 답을 안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무슨 일이죠? 지금 저 연결 안 된 거. 네. 그런가요? 네. 네. 저 나가면 되나요, 그럼? 아니요. 아니요. 이경혁 편집장인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시고 가시면 돼요. 그 질문입니까? 지금 제가 딴 데를 보고 말씀드려가지고였구나. 저기 저는 우리 PD님한테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저한테 저는 질문하신 PD에게 거군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네. 기자로서 네. 이거는 대학 때 에피소드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네. 우리 이경혁 저한테는 친구죠. 네. 좀 이렇게 글을 많이 쓰거든요. 네. 어떻게 글 쓰는 건지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글을 너무 어렵게 써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젠체하는 겁니다. 네. 어려운 용어, 네. 어려운 무슨 철학자, 어려운 철학 개념 맞아요. 그런 걸 갖고 이제 현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네. 멋있어 보이죠. 일상어가 핍진하다고 하죠. 박사말로. 멋있어 보일 수 있으나 네. 거기까지다. 그리고 요새 세상에서는 그거 멋있지도 않다. 네. 그거 멋있지도 않다. 네. 근데 이제 네.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그쪽으로 오랫동안 어려운 개념을 공부한 뭐 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박사 근데, 땄죠. 네. 그런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측면은 감안하고 보더라도 네. 제가 이제 글 읽는 거 좋아해서 네. 또 제가 가끔 이제 그 게임 평론하는 거 네. 비평하는 거 보면 읽어주기 힘들다. 읽어주기 힘들다. 공감되시죠? 어제 먹은 것까지 지금 다 소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이경혁 편집장을 다들 아시나요? 네, 모르면 간첩입니다. 여기서. 그러네. 네. 지금 다들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저랑 대학 때 동기였고요. 같은 네. 과 동기였고 그렇습니다. 같은 학회였습니다. 네. 그래갖고 1, 2학년 때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죠. 그래갖고 많이 친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학 때 에피소드는 제가 죄송합니다. 게을러 갖고 다음번에 한번 재밌는 거를 제가 취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카이브를 뒤져오실 것으로 믿고 예. 네, 장일 기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